자, 사전 첫 번째 주제는 깃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는다면 이 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평생 어디 산속에서 혼자 짱박혀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예외적인 환경이 아닌 이상은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거의 이 깃과 항상 함께하게 될 거예요.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가능한 빨리 익혀두는 게 좋아요. 아니 이 깃이 뭐 하는 거길래요? 먼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문제,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앱을 하나 개발한다고 생각해봐요. 소프트웨어란 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뭘 더하고 빼고 고치고 수정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전 기능을 다시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누가 실수로 잘못된 코드를 섞으면 복원해야 될 때도 있고, 코드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과거 내역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뀌기 전 내용들도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최악의 경우 실컷 이것저것 변경하다가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처음 게 낫네요, 그냥 처음 걸로 합시다, 이럴 때 백업해둔 게 없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게 중요한 시점마다 프로젝트를 통째로 압축해서 날짜나 설명을 파일명에 넣고 어디에 따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용량도 차지하게 되고 좀 많이 번거로워요. 두 번째 문제, 조그만 프로젝트는 혼자서도 개발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개발자들이 여러 명 붙어서 작업을 해요. 한 폴더 안에 다른 폴더와 여러 파일들이 있고, 이걸 여러 개발자들이 난 이거, 얜 저거, 쟨 저거 하고 맡아서 각자 컴퓨터에 전부 복사해서 작업하는 식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게 통째로 있어야 테스트를 해보려도 뭐가 돌아가는데, 뭐 이거를 뭐 이메일로 공유하기도 힘들고 클라우드 같은 데 두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얼핏 생각해도 좀 많이 골치 아프죠. 나중에 에러가 나거나 실수가 있을 때 누가 언제 뭐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한 버전별 백업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깃과 같은 버전 관리 툴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자들의 삶이 좀 많이 고달팠을 거예요. 뭐 지금도 좀 고달프긴 한데, 이제 이 깃이란 게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화면에 명령어도 같이 띄울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앱이든 뭐 웹사이트든 게임이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파일들이 다 담기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죠. 그 폴더에서 깃을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이 모든 폴더에 수정 내역들이 저장되는 .깃이라는 공간이 생겨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고 파일들을 다 저장했어요. 자, 이쯤에서 백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백업에 포함할 파일들 일단 모두를 설정하고요. 자, 이 시점까지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진행했다 기록한 다음에 커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 폴더의 전체 내용들이 찰칵 하고 박제가 돼요. 그 이후로도 프로젝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찰칵찰칵 커밋해서 박제를 해둡시다. 압축 파일로 저장할 때처럼 전체가 따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각 버전의 변경 사항들만 기록되는 거라서 박제를 여러 번 한다고 용량을 몇 배로 차지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라? 수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해서 프로젝트를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박제 내역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박제됐던 과거의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수정된 내역들은 복원되고 새로 만든 파일들은 삭제되고 지웠던 파일들은 또 복원이 돼요. 기똥차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기능을 넣을까 말까? 디자인을 이렇게 바꿀까 말까? 결정하기 애매할 때가 생겨요. 이럴 땐 이렇게 가지치기, 분기가 가능합니다. 긴 용어로 브랜치를 딴다고 하죠. 주가 되는 코드는 이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시도를 해볼 부분은 이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하다가 이거 괜찮네, 적용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메인 브랜치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매번 따로 복사해서 어디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 폴더 압축해서 따로 저장 수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협업, 회사 서버에 깃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따 얘기할 깃헙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깃으로 박제한 내용들을 원격으로 전송해서 공용 공간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다른 구성원들이 작업해서 올린 내용들을 다운받고 거기에 내가 진행한 작업들을 전송하는 식으로 협업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코드를 누가 건드렸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얼마든 코드들을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개발자들 깃을 사용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은 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대세는 깃이라는 거. 이 깃을 실무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이 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이나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서 익혀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깃은 이제 알겠고, 깃헙이란 뭘까요? 깃은 버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고, 깃헙은 이 깃으로
저장돼서 원격 전송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 Git은 영상을 찍는 앱이고 GitHub은 유튜브다 하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이 이 기술을 관리하는 모든 코드들과 프로젝트들을 얼마든지 이 GitHub에 무료로 전송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이 GitHub뿐만 아니라 GitLab, Bitbucket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건 GitHub이에요. GitHub에 내가 돈을 따로 지불해서 내 코드를 비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곳에 올린 코드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때문에 이 GitHub은 단순히 내 코드들을 원격으로 백업해 두는 곳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공유되고 수많은 자발적 참가자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공간으로 작용해요. 오픈소스란 말 그대로 코드가 다 공개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GitHub에 올려진 그 프로젝트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더 좋은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에게 제안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누군가의 혹은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알려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내 코드가 기여한 기록이 있으면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그게 취업할 때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과정 속에 멋진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GitHub은 이 자유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지금 당장 GitHub에 접속하셔서 세계 곳곳에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수많은 코드들을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Git과 GitHub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 내가 컴퓨터에다가 0.1 더하기 어려운
푸신하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서버, 얄팍한 코딩 사전이 알려드립니다. 컴공이나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도 웹사이트가 안 들어가지거나 온라인 게임이 잘 안 들어오거나 하면 이 서버에 문제가 있나? 아이씨, 서버 터진 거 아니야? 이러죠. 다들 서버란 대략 이런 거다, 뭐 어떤 기계일 거다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또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폰에서 유튜브나 페북,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온갖 영상들, 글들, 사진들을 볼 수 있죠. 이것들 여러분 컴퓨터에 들어있던 건가요? 아니죠. 다른 어딘가에 우리가 서버라고 부르는 어떤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서버도 여러분의 노트북처럼 그냥 컴퓨터예요. 사실 서버란 말은 역할의 개념이에요. 저는 사람이죠. 제가 이 얄팍한 코딩 사전에서는 채널 주인이에요. 그런데 CS 도조 채널을 방문하면 시청자가 되죠.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씨 아저씨도 사람이에요. 이분이 자기 가게에서는 사장님이지만 점심시간에 길 건너 순댓국밥집에 가면은 손님이죠. 한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컴퓨터들에게 뭔가를 해주면, 이를테면 저장된 글과 사진들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그것들을 업로드 받아서 보관해주거나, 한 컴퓨터가 톡을 보내면 다른 컴퓨터에 알림을 보내거나, 위치와 목적지를 받아서 가는 길과 소요시간을 계산해주거나, 여럿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을 열어주거나 하면 그 해주는, 서브하는 컴퓨터가 서버,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컴퓨터가 손님, 즉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한 맛집 앱을 담당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는 앱이 깔린 폰들에 맛집들의 정보를 전송해줘요. 폰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서버인 거죠. 그런데 이 앱이 특정 지역의 지리 정보가 필요할 땐 이 컴퓨터가 네이버 지도 서비스에 요청해서 지리 정보를 받아와요. 이땐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흔히 우리가 서버로 알고 있는 그 컴퓨터들은 보통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시설에 있어요. 냉각 장치와 함께 수많은 컴퓨터들이 쫙 박혀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은 서버용으로 특수 제작된 기기들이지만 어떤 곳은 그냥 똥홈도 있어요. 이야, 서버가 그냥 역할만 한 컴퓨터면 우리 집 노트북도 서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개인 컴에도 서버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깔고 외부에서 특정 주소로 접속해 올 수 있도록 설정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서버나 게임 서버 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컴을 계속 켜놔야 하니까 전기세도 많이 들고 통신의 질이나 컴퓨터 다운 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IDC에 있는 특정 컴퓨터를 쓰거나 다음 화에 다룰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요. 오늘은 이렇게 서버에 대해 알아봤고요. 미흡하거나 잘못된 설명 I like dogs 라고 하면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얄팍한 코딩 사전, 지난화의 서버에 이어서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의 업무팀이 어느 나라로 장기 파견을 갔어요. 그런데 이 가상의 국가에서는 지낼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일터와 숙소를 쓸 건물 하나를 빌리거나 가성비가 꽤 좋은 초대형 호텔을 이용하는 거예요. 건물을 빌리는 게 호텔보다는 평당가도 싸고 우리 팀만의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다만 건물 전체를 빌리는 거니까 필요 이상의 공간까지 값을 치르는 거고, 그래서 내야 하는 총 금액도 클 거예요. 전기, 수도, 각종 수리 등 건물 관리도 직접 해야 되고, 뭐 청소
청소, 빨래, 요리 등등 업무 외에 수고가 많이 들겠죠. 어쩌다 현재 일이 또 바빠져서 갑자기 파견팀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공간이 부족해지면 또 곤란하고요. 반면 호텔에서는 팀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방을 빌릴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 언제는 방을 더 빌리거나 덜 쓰거나 할 수도 있고요. 건물도 호텔 측에서 직접 관리해 주는 거고 여러분이 잡일도 직접 해도 되지만 돈을 더 낼 여유가 있다면 클리닝, 빨래, 거기 식사까지 서비스로 제공되니까 주요 업무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물론 방을 많이 쓰거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나 하면은 총 금액은 건물 렌트보다 비싸질 거예요. 남이 관리하는 건물이니까 보안에 민감한 팀은 불안할 수도 있고 업무에 맞게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건물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팀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여건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둘 중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겠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제품을 개발할 때 서버를 두는 방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해 봤어요. 건물 렌트가 전통적인 방식, 즉 회사가 자사의 시설 혹은 IDC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이에요. 그리고 AWS, GCP, Azure,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대기업 브랜드 호텔에서 제공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예요. 지금부터는 줄여서 클라우드라고 부를게요. 이 클라우드들 역시 자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 안에 서로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만 전통적인 방식처럼 사용자들에게 컴퓨터 하나를 통째로 배당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떼어서 나눠줍니다. 아이고 이 사람 컴퓨터가 무슨 두부처럼 썰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나눠줘요? 자, 가상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물리적 서버 한 대에 가상의 컴퓨터 여러 대를 띄울 수가 있어요. 맥북 쓰시는 분들 보면 패러렐즈 같은 걸로 맥에 윈도우도 같이 돌리시는 분들 있죠. 컴공이신 분들 중엔 버추어박스 같은 걸로 윈도우에 우분투 깔아 쓰느라 고군분투 해보신 분들 있을 거고요. 그런 게 가상 컴퓨팅이에요. 컴퓨터의 물리적 자원을 필요에 따라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사용자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마치 컴퓨터 한 대를 쓰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컴퓨터 자원이 많지 않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회사나 기관 혹은 개인에게 이 클라우드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돼요. 세일즈 시즌이나 이벤트 기간에 유난히 접속량이 폭주하는 M의 경우 클라우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자원을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 있거든요. 시간이나 접속량에 따른 종량제로 이용되니까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돈을 지불하면 돼요. 하드웨어도 클라우드에서 알아서 관리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에 비용을 더 지불하면 예전에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했던 데이터베이스, 자료 백업, 스토리지, 자동화, 머신러닝, 심지어 블록체인까지 검증된 최고급 프로그래머들이 구현해 놓은 걸 서비스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 써야 했던 시간적, 인적, 물적 비용을 이제는 회사의 주요 업무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 엔지니어, DB 전문가 등등의 고급 인력을 일일이 고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에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작은 회사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는 대기업들은 각국 사업소들로부터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거점마다 IT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게 큰 부담이거든요. 클라우드의 거대한 인프라가 이를 대신해주니까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들도 클라우드를 활용해요. 물론 비용이나 기밀 보안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중에 이것저것 따져보고 적합한 걸 선택하겠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클라우드에서 어디까지 해주냐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ES, 서비스로 제공되는 인프라죠. 가상 컴퓨터, 즉 하드웨어 자원의 일부를 떼어주는 거예요. 클라우드에서는 거의 하드웨어만 관리하고 내가 직접 가상 서버 하나를 본체 사서 윈도우 깔고 드라이버 다운받고 프로그램 깔고 하듯이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클라우드들의 대표적 상품이죠. 다음은 PaaS, 넘기겠단 말이 아니라 PaaS, 플랫폼 및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가상 컴퓨터도 나는 신경 쓸 거 없고 클라우드에서 관리해줘요. 나는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코드를 압축해서 업로드하거나 기술을 올리면 클라우드에서 알아서 서버에 놓고 돌려줘요. 배포한다고 하죠. 난 코드만 짜면 되니까 진짜 편합니다. 기똥차요. 마지막으로 SaaS, 이건 아예 다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네요. 여러분 이미 많이들 쓰시죠. 에버노트, 드랍박스, 구글 닥스, 온라인페이, SNS, 이메일, 그리고 이 유튜브까지 사용자들이 바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SaaS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코딩을 배우고 이제 내가 리눅스 좀 만져볼 수 있을 것 같다, 서버나 웹사이트 한번 직접 만들어서 온라인에 열어보고 싶다 하면 위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 모두 새 가입자들에게 1년간 ES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요. 작은 서비스를 운용하기엔 충분한 리소스고요. 저도 돌아가면서 1년씩 잘 썼어요. 서버 관리 빼고 코딩에만 집중해보고 싶으면 히로쿠나 넬리파이 같은 패스 서비스들도 좋아요. 다 일정 부분 무료로 제공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하면서 개발자들의 할 일이 적어지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비용적 부담 없이 프로그래밍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인프라들을 잘 활용해서 부담 없이 이것저것 만들어보고 배포해서 운용도 해보고 멋진 프로그래밍 경험들을 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클라우드
SNS, 이메일, 만들어서 AS 무료 이용 관리 빼고 코딩에만 보여.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뛰어들 수 있는
이거 1490 네. 여기에 자 네. 이게 부분. 이 부분에서 인텔리제이 세팅을 하면 된다. 네, 뉴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 자바. 그 다음에 뭐 없으면은 다운로드해서 16 선택하게 만드시고 넥스트, 넥스트, 피니시 하신 다음에 자, 뭐 하냐면 여기 src에다가 그냥 여기다 자바 클래스를 넣으시는데 자, 우클릭 뉴 메인 내가 이거 해놨는데 어디 갔지 이거? 세팅이?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public static psvm 엔터 하면은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sout 엔터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F10 하면 실행이 되죠. 자, 이제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가입을 하세요. 학교, 회사 또는 소속 쓰기 싫으면 그냥 지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백준의 알고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문제집 들어가세요. 문제집 들어가시고 죄송합니다. 문제 들어가세요. 문제에 보면은 여기 단계별 풀어보기가 있어요. 다른 걸 보시지 마세요. 오직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 오직 이것만 보면 됩니다. 문제의 단계별 풀어보기. 그러니까 백준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단계별 풀어보기는 거의 이런 모든 문제를 난이도에 맞게 이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 뭐 있죠? 1단계가 입출력과 사칭연산이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 하고 있다, 도전 중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아마 이게 없겠죠? 자, 여기 입출력과 사칭연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처음에 헬로월드 보이시나요? 헬로월드 들어가세요. 헬로월드 들어가서 자, 문제 보이시죠?
이거는 프로그래머스 문제보다 좀 쉬우실 거예요. 네. 자, 헬로우 느낌표를 출력해 주세요. 입력 없음 출력. 그러니까 출력이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인텔리제이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네. 저는 요걸 이렇게 붙여놓겠어요. 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네. 자, 저는 저 나름대로 뭘 만들었죠? 헬로 월드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 만들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시면은 옆에 제출이라고 있어요. 제출. 제출이 있고 여기서 언어를 고르셔야 돼요. 언어를 자바로. 그래서 언어 설정 들어가셔서 아니다. 아무튼 자바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요 소스 코드 있죠? 요 소스 코드를 복사하세요. public static void main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제출 하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여넣기 하고 제출 하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될까요? 요거는 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뒤로 가기를 눌러서 뒤로 가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4키 누르면 이게 성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거. 자, 이건 제가 일부러 틀려볼게요. 자, 이거는 강한 친구 대한육군이라는 게 두 번 나와야 돼. 대신에 여기 줄바꿈이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또 푸는 거예요. 여기서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반복문 쓰면 되냐? 는 자, 하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뭐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F4키 누르면 이게 성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거. 자, 이건 제가 일부러 틀려볼게요. 자, 되겠죠? 제출해. 잠깐만. 자, 언어 설정 들어가서 다 없애세요. 이렇게 다 선택해서 우측으로 다 빼세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면 돼요. 여기서 자바만 남겨주세요. 자바가 어디까지 있지? 자바가 11까지밖에 없네요. 자바 11을 딱 당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장 눌러야 돼요? 네. 아니구나. 이거 사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이거를 클릭해서 위로 하면은 이게 네, 기본 언어로 돼 있네요. 그다음 저장이 어디 있죠? 맨 아래에 있어. 맨 아래에 있어요? 오, 저장해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기 눌러서 F5키 눌러보면은 자바 11이 이제 돼있죠. 자, 붙여넣기 해서 제출해볼게요. 하면 어떻게 된다? 자, 틀렸습니다. 보이시나요? 틀렸죠? 그럼 여기에서 그건 안 나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수정 보이시나요? 수정? 여기 이제 수정이라고 있어요. 수정을 딱 클릭해서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해보고 실행해보고 어떻게 한다?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행한 다음에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거 보세요. 그리고 백준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있어요. 뭐 A 더하기 B 이거 어떻게 푸냐? 여기 보면은 힌트 보이시나요? 힌트 누르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자, 이거를 제 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 한 다음에 자,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프로그램이 멈추는 거 보이시죠?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얘가 이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현재 실행 중에 약간 그러니까 종료된 게 아니라 아직 실행 중이란 거예요. 자, 여기 next int는 뭐냐면은 int 값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 2 왜 1 더하기 1, 그러니까 1 띄어쓰기 하나 있었냐면은 여기 값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1이 여기, 두 번째 1이 여기 들어갑니다. 엔터 치면은 여기 3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아무튼 이거 힌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있어요. 뭐 힌트 누르면